합계 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합니다. 구 년 만에 출산율이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이제 억눌렸던 그런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난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혼인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혼인 건수가 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면 꼭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하면 출산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뭐 물론 인식 증가가 바로 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인식 변화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결혼에 대한 견해도 일단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작년에 네. 52.5%가 나왔고 네네. 결혼 후에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답변도 다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는 추세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 이게 일시적인 반등과 네네.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 네네. 코로나19 때 너무 출산을 안 했다가 네네. 이제야 아이를 갖는 부모들이 많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출산율도 늘어나고 있고 혼인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식도 개선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추세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중요한 거는 둘째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기는 너무 어렵고요. 결혼을 한 사람에게 첫 번째 아이를 낳도록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첫째 아이를 가진 분들이 둘째 아이를 낳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아 출산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는데 둘째아 출산도 32.7%에서 32.5%로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둘째아 출산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보육 환경에서 뭔가 개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둘째아 출산들을 뭐 다자녀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있었는데 둘째아부터는 뭐 3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10% 이제 늘린다든지 이런 다가구 지원의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둘째아 출산도 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이 출산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저 효과에 의한 반등만은 아니라는 점이 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사실 그동안 써왔던 용어가 주로 저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출생이란 용어를 함께 쓰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저출생만을 쓰기도 하는데 이 용어 저출생이라고 좀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면 너무 협소해지고 이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건 여성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출생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 모든 분들,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이라고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출생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하는 그리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는 의미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저출산이라고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출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육아에 있어서도 또 남성의 맞습니다. 영역이 좀 확장되는 효과가 있는 용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출산율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 무엇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아동권리보장원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내가 가려는 곳이 노키즈존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키즈존이 많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부모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환영받고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노키즈존을 사례로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 자체를 환영하지 않는 사회 문화,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더 있을 것입니다. 뭐 아이는 좀 시끄럽다라는 인식이라든가요. 네네. 아이가 시끄러운 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뭐 물론 그 노키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있지만 노키존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거는 우리가 아이를 환영하고 있지 않고 상점만 노키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노키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아이가 감소하니까 뭐 도서관의 이용자 수도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린이 도서관 뭐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이 어린이 도서관을 없애자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뭐 공놀이로 뭐 소음이 난다. 그래서 놀이터에서는 공놀이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놀이터를 주차장화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뭔가 혐오 시설로 인정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경험할 때는 아이들이 환영받지 않고 있구나. 이래서 둘째나 셋째 뭐 이런 것들을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방패장, 뭐 화력발전소 이런 게 혐오 시설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린이집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문화 정말 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그 네. 아동의 권리와 저출생 간에도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제가 댓글 중에 굉장히 이제 뭐 충격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그리고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동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낳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뭐 이미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다 뭐 이런 좀 염세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곳이 바로 이 보장원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어떻게 해야 아동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세상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한 가지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아동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공부 시간은 말고 노는 시간은 적고요. 예. 잠잘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면 과도한 사교육 환경 내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사교육 기관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거든요. 부모도 행복할 수 없고요. 그건 뭐 사교육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뭔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명만 낳고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뭐 한 기관에 한 부처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저출생이라는 문제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은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서 좀 그 폭이 상당히 두터워진 것 같아요. 네, 일가족 맞습니다. 양립이라든가 뭐 육아지원 3법도 이제 시행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만큼 그 효과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생 대책이 나오면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 한 방은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원인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결혼하지 않는 비혼 집단이나 아니면 뭐 결혼했지만 첫째 아이가 없거나 첫째 아이가 있지만 둘째 아이가 없는 각각의 집단이 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효과성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집단별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더 집중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뭔가 뭐 장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저출생 대책은 장기적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생 대책이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다소 지지부진하긴 한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라든가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좀 다시 이야기가 좀 나와서 동력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행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환영받고 아이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서 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낳은 뒤에 뭐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보다는 아이 때문에 더 행복하다.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도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 기업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뭐 언론도 동참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하나씩 이런 문화에 이제 동참을 하다 보면 사회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 반등처럼 보이지만 이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동의 행복이 저출생 해법이라는 말 잘 좀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